세상에 자식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도 다 아프다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더 마음이 가고 더 챙기게 되는 자식이 있는 건 부모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들 하죠. 근데 말이에요. 그 손가락이라는 게 가만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분 좋을 땐 엄지 손가락을 번쩍 들고 약속할 땐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찌를 때는 또 다른 손가락을 쓰죠. 어떤 손가락은 반지를 끼우고 반짝이게 대접받고 어떤 손가락은 늘 뒷짐 속에 숨겨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씁쓸하게도 이건 자식에게도 딱 맞는 말이 되곤 합니다. 겉으론 공평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요. 속으로는 얘가 더 애틋하다. 얘가 좀 더 마음에 든다. 얘는 나 닮아서 더 예쁘다. 그런 마음 숨기고 싶어도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의 파편은 말 못하는 채로 자라나서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흉이 되죠.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고 새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도록 속으로만 아파했던 둘째 아들이기도 해요. 그가 가진 아픔은 눈에 띄는 흉터처럼 밖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저 조용히 꾸준히 마음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고요한 병 같았어요. 지금의 남편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뭐든 먼저 손 내밀고 누가 불편할까 늘 눈치를 살피고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성격이 좋다고 말하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요. 누구에게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늘 비교당하고 손 내밀어도 한 번도 꽉 잡아준 적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또렷해요. 술자리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무표정하게 사이다만 마시고 있던 한 남자를 봤어요. 외모만 보면 겁나게 생겼죠. 두툼한 어깨에 새까만 피부, 짙은 눈썹. 딱 첫인상은 어휴, 저 사람이랑은 절대 말 섞을 일 없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말도 없이 조용히 사이다 컵만 만지작거리는 손. 누가 말만 걸어도 벌개지는 얼굴. 낯설고 이상한 그 조합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겉으로는 큰 공 같은데 속은 햄스터만큼이나 여린 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했던 게 연애는 조용했어요. 크게 뭔가 드라마틱한 일은 없었지만 대신 늘 다정하고 성실했죠. 만날 때마다 얼굴 빨개지고 뭐 하나 고르자고 하면 항상 제 눈치를 보고 속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없이 무던하게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 남편은 말없이 손 잡아주고 다투지 않으려고 스스로 한 발 물러나고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 싶어 눈치를 살피는 사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모든 다정함의 근원에는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일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뭔가를 요구하기보단 늘 이해하고 양보해야 했던 사람. 저는 몰랐어요. 그 착함 뒤에 숨겨진 아픔을.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게 되기 전까진요.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별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한 집 안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너무도 다르게 자란 형제들. 어쩌면 제가 남편을 더 안아주고 싶었던 이유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었고, 너는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은 공평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공평하게 주지 못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너무나 뚜렷한 상처를 남기죠. 그 상처는 오래 남아요. 자라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가 되고 나서도, 가끔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가두게 돼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런 남편과 그런 남편을 사랑하게 된 저와의 시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국에는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낸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혼자만 덜 사랑받았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난 기억,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버린 그 기억,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던 날, 저는 한껏 긴장돼 있었어요. 물론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죠. 남편은 저보다 더 긴장한 눈치였지만 그래도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꽤 세련되셨고 말투도 단정했어요. 처음 본 자리치곤 어색하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웃으셨고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지만 말수 적은 게 오히려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집, 그저 평범한 첫 만남 같았죠. 그런데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처음만 그랬던 거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났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외치셨어요. 어머어머, 우리 장남이 어쩐 일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그 집의 진짜 판도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느껴진 순간, 남편에게는 3살 위형이 있었고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꽤 큰 돈을 투자해 시작한 회사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들어오자마자 대화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처음 인사 온 며느리 앞에서 그날의 주인공이 돼야 할 사람을 제쳐두고 형 이야기에, 형 회사, 형의 결혼, 형의 외모, 형의 자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그 집은 오직 장남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요? 그 모든 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 마치 그 자리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집에서 이 사람 늘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존재감 없이 가만히 있는 것조차 익숙한 듯한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노골적이지. 형만 그렇게 자랑하고 며느리 앞에서 자식 차별이 이렇게 대놓고 보이다니. 근데 곧 알게 됐어요. 이 집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도 좀 눈치 보였지? 오늘 너무 형 얘기만 나와서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냥 익숙해. 난 늘 그래왔거든. 부모님한테는 내가 늘 2등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봐온 남편의 소심함, 자기 검열, 끊임없는 배려, 그 모든 성격이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어요. 사람은요, 평등하게 사랑받아야 해요. 사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은 말도 자신 있게 하고 자기를 보호할 줄도 알고 필요한 걸
요구할 줄도 알죠. 근데 한 번도 제 일이 되어본 적 없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자기 존재를 가만히 눌러두는 게 익숙해지고 결국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걸 알고 나니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발혔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아픈 손가락조차 되지 못했던 그 사람. 늘 뒷줄에 서서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숨기고 살았던 사람. 그런 남편에게는 진심으로 자기를 가장 아껴주는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였어요. 제가 그렇게 이 사람과의 가정을, 진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게, 어떤 기준도 없고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런 집.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곳. 그게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갈 집이었으면 했어요. 근데 세상 일이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시댁이라는 울타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늘 저희 둘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 만큼 그 영향은 며느리인 제게도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상견례 날 제대로 폭발하게 됐죠. 상견례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마음을 꽤 다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시댁 분위기가 어떤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뭐 더 크게 실망할 것도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 부모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점잖고 예의 바른 모습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적어도 그날만큼은 장남이니 뭐니 하는 말 없이 예비 며느리와 사위가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랐어요.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함께 참석했는데 초반에는 의례적인 인사와 소개 정도로 끝났죠.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형님 자랑이 길어질까 싶었지만 의외로 대화의 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오늘만큼은 좀 조용히 지나가나 보다 했죠. 그런데 꼭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 거기서 저는 진짜 차별의 실체를 정확하게 마주하게 됐어요. 세면대 쪽에 형님이 계셨어요. 저를 보고 먼저 웃으셨고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뭐랄까,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서, 아버님이 신혼집 해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전 대수롭지 않게, 네, 전 세금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는 아예 아파트를 매매로 해주셨어요. 처음엔 1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올랐죠. 요즘 전세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동서는 어디 알아보셨어요? 그 말투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이미 답도 정해져 있는 질문. 내가 가진 게 너보다 훨씬 낫다는 걸 굳이 알려주려는 사람 특유의 뉘앙스. 아, 이 집은 부모도 자식을 차별하지만 며느리도 대놓고 서열을 정해놓고 사는구나.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또 한편으론 분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태도였거든요. 누가 주는 것보다 누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형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 한마디. 그건 진짜 못 잊어요. 아버님 건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장남 몫이에요. 뭐, 저희야. 그 덕분에 성재끼리 부딪힐 일은 없어서 다행이긴 하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집에서 둘째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자식도 며느리도 모두 첫째 기준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저는 평생 비교 대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바로 터뜨렸죠. 어머님이 키우신 그 장남, 그렇게 잘난 아들이라서 다 주시기로 했대요. 우리에겐 뭘 줄지 모르겠지만요. 전세금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도 좀 챙겨주시지 그랬어요. 저는 참았던 말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뱉어버렸어요. 상견례 자리였지만 차라리 그 순간 아니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건 아마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한 공감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형님과도 시어머니와도 어색함은 깊어졌고 당연히 속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가족인 척하면서도 늘 비교와 차별이 배어있는 대화들. 그 속에서 저와 남편은 더 단단하게 뭉쳐야 했어요.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 마음 안에서 부모님을 향한 어떤 실망감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더는 바라지 않기로 마음을 굳은 거죠.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 집에서는 형만 자랑하세요. 아들 하나만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지만 적어도 이 집, 제 남편이 만든 우리 집에서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랑을 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자 또 유일한 회복이니까요.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은 명절, 그날은 저에게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 예고편 같은 날이었어요. 그땐 제가 만삭이었거든요. 배가 너무 불러서 신발 신는 것도 남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고 집안 어디든 걸어가려면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들었죠. 그런 상태로 시댁에 갔던 게 지금 생각하면 제일 큰 실수였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 한번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 말에, 그리고 그보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며느리로서의 첫 명절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괜한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절 맞이한 방식이 참 대단했어요. 반갑게 인사 한마디 건네고 나서 바로 주방으로 절 안내하시는 거예요. 다리 아프지? 그래서 내가 바닥 말고 식탁 위에 다 세팅해놨어. 앉아서 부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전 부칠 재료가 담긴 대야 하나를 척 내밀더라고요. 아니 만삭이 앉아서 전 부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허리 꺾이고 다리 저리고 그 상태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앉아 있으라니. 그 모습 마치 전쟁터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 거실에 앉아있는 형님 모습이었어요. 그 집에서 맏며느리라고 불리는 그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맏며느리의 명절 노동 전부. 저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맛은 칭찬이고 둘째는 지시 대상이라는 거요. 그 순간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건 또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드세다. 분위기 못 읽는다. 그런 말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면 승부 대신 조금은 엉뚱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남편을 부르더니 작게 말했죠. 여보, 여기서 내가 진통 왔다고 하면 어쩔래? 진통. 지금 진짜. 아니, 그냥 한번 탈출하자는 거지. 남편은 저를 말리려다 이내 제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이 집에서 더는 못 견디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감싸쥐고 어떻게 여보, 배가 이상해. 거실에 있던 시댁 식구들 깜짝 놀라서 주방으로 달려왔고 남편도 함께 연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진통 온 것 같아요.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에 툭 내려놓고는 어머, 어머, 빨리 병원 가야지. 민철아, 차키. 그리하여 저는 진통연기라는 명분으로 전 부침 탈출에 성공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둘 다 웃음을 터뜨렸죠. 여보, 미쳤어? 나도 알아. 근데 그 상황에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내가 터졌을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짜릿했어.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아무리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내도 결국은 둘째 아들의 아내일 뿐이구나. 어차피 안 될 거라면 말 잘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속에서 썩어나가는 거 참고 웃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물론 그 후에도 명절, 생신, 가족 모임 시댁 갈 때마다 비슷한 일들은 반복됐어요. 차별은 여전히 있었고 그 차별은 저를 향한 무시와 비교로 이어졌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전까진 제가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자. 부모님이 원래 그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저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말도 꺼내고 저보다 먼저 나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정만 생각하자. 시댁이든 뭐든 거기서 당신한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나 먼저 나설게.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나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채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더없이 기뻤고요. 그게 제가 남편과 만든 진짜 가족이었어요. 막내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혼자 들러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산후 회복이 덜 돼서 몸도 무거웠고 기운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인사차 들러야겠다 싶어서 조심조심 찾아갔죠.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침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해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고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둘째 며느리. 예전에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네. 셋째까지 낳았다며? 아유, 금슬 좋은가 보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정중하게 말없이 서 있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분 좋은 분위기를 딱 끊어버리셨어요. 아주 무심한 말투로 말이죠. 애국은 무슨 애국이야. 여유롭지도 않은 살림에 새씩이나 줄줄이 낳아서 이제 일도 그만둬서 다시 시작도 못해. 아주 골칫덩이야. 정말 그 말 듣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뭐랄까, 심장이 쾅 하고 한 대 내려치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분들이 당황해서 아유, 민수 엄마 왜 그래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저를 향해 그동안 쌓아온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맏며느리하고는 너무 달라. 그 애는 생각이 깊고 현명해서 함부로 애 낳지도 않아. 사람이 말이야. 때가 있다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지만 아휴, 뭐 자식 낳는다고 다 부모 되나. 생각 없이 그냥 줄줄이 낳기만 하면 뭐해. 그 자리에서 저는
단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달싹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몸이 굳는 느낌. 하지만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무시당한 채 살아갈 거야.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하게, 그렇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 맞죠? 자식은 아무 생각 없이 낳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남편은 아이들 키울 때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밀어붙였죠. 누구는 장남이라고, 누구는 아들이라고, 누구는 막내라고 차별하고 그렇게 키우면요. 결국 그 자식은 평생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살게 돼요. 자기가 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생각을 품고 살게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절 보셨어요. 그 얼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놀라고, 부끄럽고, 당황하고, 화나고, 그런 온갖 감정이 엉켜 있었죠. 그런데 저는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랑 남편은 어머니 덕분에 자식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게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렇게 안 살 테니까요. 그 말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받아온 무시와 차별에 대해 처음으로 내 감정을 말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할 때마다 약간씩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여전히 점잖은 척 하셨지만 그때의 충격은 분명 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죠. 아, 사람은 절대 조용한 순종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우리 둘 다를 지켜줬구나.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우리 둘은 더 이상 착한 자식, 순한 며느리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요. 결혼한 지 대략 5년쯤 되었을까.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식 하나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멈춰 세웠어요. 시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죠. 물론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들었어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징조도 없이 자고 일어나지 못한 채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보다는 어릴 적부터 제대로 받은 적 없었던 관심과 애정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에 멍해진 얼굴이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그리고 빨리 치러졌어요. 장남인 아주버님이 모든 걸 주도했고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실신을 하셨고 일주일 사이에 몇 킬로가 빠졌는지 모를 만큼 야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분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또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슬픔에 빠진 이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긴 하죠. 이후 몇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거의 회복되지 못했어요.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졌고 병원에서는 우울증 진단도 받으셨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혼자 사시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잠깐이라도 모시고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 기회에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적어도 손자 손녀들 얼굴을 보면서
조금은 부드러워지시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나섰어요. 내가 모실게. 장남인데 내가 해야지. 어머니는 내 쪽으로 모시는 게 맞아.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받은 만큼 책임지는 게 맞는 거니까. 남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솔직히 저도 내심, 그래,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흔들릴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아이들 키우고, 남편은 일하고, 저는 알바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고요하게만 흘러가 주지 않더라고요.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낸 건 남편의 착한 성격이 불러온 실수 하나였어요. 친구 하나가 사업이 어렵다며 보증을 부탁했대요. 남편은 고민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고 그 친구는 그 길로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날 며칠을 집에서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어요. 그때 갚아야 할 돈이 3천이 넘었고 우리는 당장 쥐고 있는 돈도 마련할 방법도 없었죠. 아이들은 여전히 어린데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하게 겨우 꾸려가는 살림에 그런 돈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실수할 수 있어. 당신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둘 순 없잖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머니께 한 번만 부탁드려보자.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고 조심스럽게 사정을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술을 들이켰어요. 얼굴은 새빨갛고 눈가에는 화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어머니가 나더러 한심하대. 그때 형한테 투자한 건 가치가 있었지만 나는 그냥 안 도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채 그저 술병을 손에 쥐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다시 그 시절의 둘째 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지 못했고 도움을 청할 자격도 없던 그 아이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부엌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남편을 또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 차라리 다른 데서 빚을 냈어야 했나? 후회도, 분노도, 자책도 모두 함께 밀려왔지만 가장 큰 감정은 결국 하나였어요. 다시는 이 사람을 무너지는 모습으로 두지 말자. 그게 제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도를 이겨낼 힘이 되기도 했죠. 그날은 평소처럼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일하던 카페 마감 조라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훌쩍 넘었죠. 항상 그렇듯 불 꺼진 집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현관 앞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보지 못한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처음엔 그냥 남편 친구가 놀러 왔나 했는데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분위기를 단번에 읽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 맞은편 짐가방 하나와 트렁크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등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눈에 익은 그 뒷모습,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고 어색했고 진심으로 놀라 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직접 말하시죠. 아예 자식으로 생각 안 하던 둘째 아들 집에 왜 오셨는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아주 말라붙은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형네랑 같이 못 살겠더라. 며느리가 날 내쫓았어. 그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그간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엔 쓴맛 같은 후회가 또렷이 배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주 더듬더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셨어요.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대요. 수술은 늦었고 항암은 겨우 시간 끌기뿐이었대요. 그래도 마지막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병 옮는다. 요양병원 가시든가 방 하나 따로 구해서 사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반대해 줄 줄 알았대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해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큰아들이 그랬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모셨으면 충분히 고마운 거예요. 엄마, 이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바로 짐을 싸서 나왔대요.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곳 없이 딱 한 곳, 늘 무시하고 무시했던 둘째 아들, 그 집으로 찾아온 거죠. 그날 밤 안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주 앉아 긴 대화를 했어요. 문틈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는 작지만 너무나 또렷했죠. 남편은 처음엔 화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어릴 때부터 줄곧 형. 내가 뭘 해도 한 번 칭찬한 적 없으면서 내가 도와달라니까. 형은 보답했는데 너는 못했다.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울먹였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저 장남 하나 잘 되면 나머진 자연히 따라올 줄 알았다. 미안하다. 민철아, 정말 미안해.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 순간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둘 사이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늦었고, 비록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저 한 번의 진심이 서로에게 닿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모시고 살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지금껏 당한 말과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난 따를게. 당신이 후회하는 거. 그게 더 싫으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울었어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평생 사랑받지 못했던 한 아이가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후로 말이 확 줄어드셨어요. 예전처럼 따지는 말도, 은근한 비교도, 날선 태도도 없이 그저 조용히 집안 어딘가에서 흐릿한 눈으로 시간을 보내셨죠.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작고 부드럽고 가끔은 너무 쓸쓸해 보여서 괜히 마음이 울렁이더라고요. 남편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 방에 들렀어요. 혹시 숨소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밤새 불편하게 주무신 건 아닌지
잠든 어머니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눈물 짓는 그 사람을 보고 있자면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서로를 다시 끌어안고 울고 다독이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제게 조용히 그러셨어요. 나 병원 치료 그만할까 해. 그냥 집에서 우리 손주들 웃음소리 들으면서 있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크게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병상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채우길 원하셨거든요. 그 후 저는 일을 줄였어요.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동행했고 음식도 가능한 한 소화 잘 되고 기운 나는 걸로 챙겼죠.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했어요. 사실 사과 한마디로 상처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진심이 느껴지니까.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남기고 싶었어. 그분 손에 들려있던 건 한 장의 문서였어요. 증여 계약서. 거기엔 저와 남편 이름이 공동으로 적혀 있었고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건물만 남긴 게 아니야. 몰래 모은 현금도 꽤 있었어. 근데 민수, 그놈은 건물에만 눈이 멀어서 이 돈이 있는 줄도 몰라. 나는 그 애한테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싶었어. 그 애는 내가 아플 때 나를 내쫓았고 너희는 날 안아줬잖아. 그래서 다 주고 가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때문이었어요. 마지막으로라도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인정해 준 거니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어머니, 저 그 돈 안 받아요. 그냥 제 이름 한 번 불러준 걸로 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손을 떨면서 남편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아마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들을 쓰다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몇 주 후 시어머니는 잠든 사이 조용히 떠나셨어요. 그 마지막 밤 남편은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곁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쉬기 직전 작은 소리로 그러셨어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은 마치 살아온 전 생애를 내려놓는 유언 같았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은 아주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장남이자 사업가였던 아주버님은 얼굴만 잠깐 비추고 도착한 지 채 한 시간도 안 되어 바쁘다며 사라졌죠.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이었어요. 기억 속 시어머니는 늘 그 아들만 바라봤는데 막상 마지막을 지켜본 건 끝까지 둘째였던 남편과 저와 아이들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남편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어요. 마치 아이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종일 창밖만 바라봤죠. 그러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남편의 안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죠. 네가 그 돈을 받았다고? 누구 마음대로?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 뭘 남기든 무슨 상관인데. 저는 놀라서 달려가 봤고 남편은 손에 휴대폰을 든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 전화의 주인공은 예상하셨겠죠. 바로 아주버님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해온 이유는 그 돈, 어머니가 남긴 거라면 가족끼리 나눠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였어요. 아니, 그 사람, 시어머니가 암 투병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자 요양병원 가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 냄새를 맡고선 슬금슬금 기어 나온 거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다가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로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지금 이 돈은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게 준 사과야. 그 돈 한 푼도 형 몫 아니야. 그러자 아주버님이 뱉은 말은 가관이었어요. 부양은 내가 했고 병원비도 내 카드에서 나간 적 있는데 그건 왜 계산 안 해? 그 순간 남편은 진짜 폭발했어요. 부양, 그건 그냥 어머니랑 같은 집에 산 거지.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형과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메신저도 전부 차단했죠. 형이라는 호칭도 입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주버님 쪽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유산 분할 요구였죠. 물론 법적으로 증여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이 돈 손대도 되겠지? 응. 근데 이 돈 막 쓰고 싶진 않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였잖아. 그 말 그냥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부모에게서 온 상처를 사랑으로 봉합했구나. 그 증여된 돈은 보상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증거였고 그걸 받아낸 남편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둘째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저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길고 긴 그 껴안음 속에는 말로 다 못한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뒤 우리는 참 조용하게 살았어요. 크게 바뀐 건 없었죠. 아침이면 아이들 등굣길을 챙기고 남편은 여전히 출근 전 커피 한 잔에 입을 데이고 저는 마트 장바구니를 끌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뭔가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남편이었죠. 예전엔 누가 조금만 얼굴을 찌푸려도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주눅 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어깨 펴고 아빠가 이건 해줄게 하는 말도 당당하게 해요.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할 때면 아이들이 아빠 최고하고 안겨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요. 당신이 진짜 최고야. 가장 아픈 손가락이 결국 가장 단단해졌어. 시어머니가 남기고 간 돈은 그대로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자는 생활에 조금 보태 쓰긴 했지만 원금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숫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물, 남편에게 건넨 첫 인정,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베푼 사랑의 무게였거든요. 언젠가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물어볼지도 모르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그때는 말해주려 해요. 아빠가 아주 어릴 적엔 늘 뒷전이었는데 그 뒷전에서 끝까지 사람을 지켜냈더니 할머니가 그 마음을 알아준 거야. 우리 아이들은요. 어느 하나 차별하지 않고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따지지 않고 그저 각자의 빛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가끔 말해요. 어머니를 모셨던 마지막 몇 달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란 걸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죠. 그토록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건넨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기도 해요. 물론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써 웃고 눈치 보고 늘 그림자에 가려 살아온 기억. 그건 잊히지 않죠. 하지만 그 흉터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생겼고 그 흉터를 감싸 안아줄 따뜻한 가족이 곁에 있어요. 누군가의 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우리 모두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누구보다 조용히 혼자 상처를 껴안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상처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처한 위치가 당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그 위치에서 더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줘요. 누군가의 손가락이 되기 전에 당신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 삶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